네 엄마는 식당에서 12시간 서서 일하는데 넌 여기서 게임이나 하고 있냐? 이 괴물 같은 놈아! 내가 죽기 전에 저 멈춘 놈을 인간 만들어야 해. 준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 고쳐주고 떠나마. 혹시 금쪽 같은 자식 하나 믿고 언젠가는 제 앞가림 하겠지 하며 노후 자금 쪼개어 뒷바라지하고 계십니까? 부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10년간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에 미쳐있던 아들. 저는 자식을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숙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폐암 선고를 받고서야 아들의 멈춰버린 인생을 움직인 피눈물 나는 선택.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나이 67입니다. 시계방을 연 지 40년이 됐어요. 가게 이름은 태수시계점인데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서 손님들이 태시계점이라고 부르죠.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어요. 가게는 4평쯤 돼요. 유리 진열장 하나, 작업 탁자 하나, 벽에 시계 12개가 걸려 있는데 전부 고객들이 맡긴 거예요. 월 매출은 150만원 정도예요. 배터리 교체 5,000원, 밴드 교체 만원에서 2만원, 오버홀은 한 달에 한두 건 올까 말까 하죠. 요즘 젊은 분들은 시계를 안 차요? 스마트폰이 시계를 죽인 거예요. 시계가 스마트폰한테 졌으니 나 같은 늙은이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제 아내는 식당에서 일해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옵니다. 12시간을 서서 일하는데 월급이 230만 원이에요. 발목이 퉁퉁 부어서 파스를 3장씩 붙이고 잠이 들죠. 그런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64살 아내가 아직도 일하는 이유는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 준혁이 40살이에요. 2017년에 중소기업 영업부에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그만뒀어요. 상사가 심하게 괴롭힌다고 하더군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잠깐 쉬면서 다른 일자리 찾아볼게요. 그 잠깐이 10년이 됐어요. 처음 석 달은 진짜 쉬는 줄 알았어요. 노트북에 채용 사이트가 떠 있는 걸 슬쩍 봤거든요. 아내가 밥을 차려다 주면 빈 그릇이 나왔고요. 빈 그릇이 나오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반년이 지나니까 배달 용기가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짜장면 용기, 치킨 박스, 피자 상자. 방에서 음식 썩는 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창문을 열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닫아. 모니터에 빛 들어와. 그때 모니터가 3대였습니다. 언제 산 건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의자도 등받이가 목까지 올라오는 게이밍 의자로 바뀌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70만 원짜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하루에 배터리 2-3개 갈면 겨우 10,000원인데 그걸 모아서 산 의자라니 웃기죠? 게임 세상에서는 왕자처럼 앉아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의자가 아들 감옥이 됐어요. 카드 명세서가 매달 날아왔습니다.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올라가더니 어떤 달은 300을 넘었어요. 아내에게 카드 해지하자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더군요. 건드리면 더 예민해져요. 좀만 더 지켜보죠. 좀만 더. 그 말을 아내는 10년 동안 했어요. 배달 50건, 게임 결제 18건, 운동화 11켤레. 우리 부부 월 소득이 380만 원인데 아들 카드값이 200~300만 원이에요. 아들 방에서는 매일 밤 치킨 냄새가 났어요.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이 집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40살 된 아들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계방에서 술이 맡긴 시계 뒷판을 열고 있었는데 초침이 멈춰 있는 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계는 멈추면 고장인 줄 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멈추면 쉬는 줄 알까? 한 번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저놈은 내 앞에서는 왜 저렇게 말이 없나? 아빠한테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는 40살 아들? 시계방 40년 인생에서 그 말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저녁에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더니 저를 힐끗 보았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 카드 한도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올려줘요. 안 올려주면 저한테 또 달라고 할 거예요. 목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맨날 아들 편이야? 편이 어디 있어요?
엄마니까 그런 거지. 엄마니까 카드값 2, 300만 원을 대주고, 엄마니까 파스 붙이면서 식당에서 12시간 일하고, 당신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서운 아버지. 그게 접니다. 카드를 끊자고 하면 무섭고, 취업하라고 하면 무섭고, 아내는 그 사이에서 숨통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5만 원씩 몰래 보내면서요. 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새벽 1시 23분이었어요. 준혁이 방에서 키보드 소리가 아직 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언제 멈출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초침처럼 똑딱거렸어요. 부모로서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 돈 빠져나가는 게 제 노후 자금의 운명인가 싶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준혁이 외출한 틈에 방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배달 용기가 5개 넘게 쌓여 있었다고요. 1년째 되던 날 물어봤어요.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 몇 군데 넣었는데 안 됐어요. 어디? 왜 자꾸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게. 그 뒤로 취업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어보면 짜증, 안 물어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시간만 흘렀어요. 7년째 되던 여름에 아내가 수박을 사왔습니다. 반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 준혁이 방에 갖다 줬어요. 2시간 뒤에 접시가 방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박이 그대로였어요. 한 조각도 안 먹었더라고요. 대신 접시 위에 배달 앱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빙수 13,000원. 아내가 그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돌아보지 않더군요. 수박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다시 넣는 소리가 났는데 랩 찢어지는 소리가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수박 좀 드세요. 혼자 다 먹기 많아서 수박을 꺼내 먹었는데 아내는 안 먹더라고요. 배가 부르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하는데 많이 먹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단맛이 안 느껴지더군요. 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나가는 기분이었어요. 9년째부터는 준혁이가 방에서 나오는 횟수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물을 가져가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밥을 놓아두면 1시간쯤 뒤에 쟁반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시계방 옆 골목에 길고양이가 한 마리 살았거든요. 밥을 놓아두면 사람이 없을 때 슬금슬금 와서 먹고 사라졌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도망갔어요. 아들이 길고양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날 시계방에서 배터리가 다 된 시계 뒷판을 열었어요. 배터리를 갈아 끼우니까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 독, 독. 멈춘 시계는 고치면 다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멈추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오늘 두부 한 모 넣었어요. 식당에서 남는 거 얻어왔거든. 숟가락을 뜨는데 벽 너머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아이템 나한테 넘겨. 내가 2배로 튀겨줄게. 게임 속에서는 아이템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현실에서도 달라는 말은 참 쉽게 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10년째 못 들었어요. 반찬이 3가지로 줄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가 없었어요. 계란말이 안 해. 계란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사올게. 안 물어봐도 알았습니다. 계란 살 돈이 준혁이 카드값으로 간 거였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주면 다시 움직일 텐데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니 문제죠. 제 노후가 이 아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부모로서의 업보인가 싶었어요.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시계방에서 벽시계 뒷판을 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태수 씨 맞으시죠? 알뜰통신 요금관리팀입니다. 미납 요금 안내드려요. 핀셋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납이라니요? 저는 매달 내고 있는데 고객님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 회선이 본인 사용분 외에 3개 더 있습니다. 3개요? 저는 개통한 적이 없는데 비대면으로 1건, 대리점 방문으로 2건 개통 기록이 있어요. 신분증 4번하고 본인 인증으로 처리됐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힘이 풀리더군요. 미납 요금이 얼마예요? 소액 결제 포함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신분증. 제 신분증은 안방 서랍에 넣어두는데 아내가 정리할 때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둘 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뒀겠죠?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봤어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새 회선의 개통일자와 소액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팩스로 받았는데 내역서가 4장이었어요. 시계방 탁자 위에 펼쳐놓고 돋보기를 쓰고 읽었습니다. 새 회선이 각각 다른 달에 개통돼 있었어요. 소액결제 한도를 회선마다 월 50만 원으로 올려놓고 매달 꽉 채웠었더군요. 게임 캐시, 앱스토어, 온라인 쇼핑. 세 번째 회선은 상품권을 사서 중고로 파는 현금화까지 했었어요. 거기에 기본 요금과 통화료, 미납분이 쌓여서 합산 1200만 원. 내역서 맨 아래에 빨간 글씨로 연체이자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전부 제 이름으로 찍혀 있었어요. 강태수, 강태수, 강태수. 아들이 쓴 돈인데 이름은 전부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시계 수리처럼 뒷판 열어보니 이런 게 숨어 있었네요. 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이렇게 명예도용으로 날아가다니 부모라는 죄로 이 업보를 지는 건가 싶었어요. 준혁이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모니터에 파란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준혁아, 나와봐. 바빠요? 나오라고 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헤드셋을 목에 걸고 나왔는데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역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지? 준혁이가 내역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뭘요? 뭘이 아니라 1200만 원이야. 내 이름으로. 준혁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한숨을요? 1200만 원을 아버지 명의로 써놓고 한숨을 쉬는 거였어요. 게임하려면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 한도가 낮아서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폰을 만들었어? 얼굴을 보는데 미안하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불려 나와서 불편한 거였죠? 이거 갚아라. 갚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쓴 건데? 아버지 명의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명의잖아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라는 거였어요. 내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준혁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그 눈에 제가 비치고 있었는데 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명의도용이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었죠?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그 말밖에 못했어요. 준혁이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3초 만에 키보드 소리가 시작되더군요. 제 노후 자금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아들은 게임으로 돌아가다니 부모로서의 제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열흘 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혁 씨 부친이시죠? 아드님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매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또였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준혁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희귀 아이템이라고. 스크린샷까지 찍어서 올렸는데 아이템 자체가 없었대요. 돈을 받고 아이템을 보내지 않은 거였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20대 대학생. 150만 원을 보냈는데 아이템이 안 왔다고요. 여러 번 연락했는데 준혁이가 차단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30대 직장인. 200만 원. 할부로 보냈대요. 자기 월급에서 할부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 사람의 돈을 먹은 겁니다. 세 번째 피해자 40대. 130만 원. 아들한테 사준다고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합치면 480만 원.
형사가 조서를 보여줬는데 피해자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 진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무리해서 샀는데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이한테 사주려고 산 아이템. 그 돈을 제 아들이 먹은 겁니다. 준혁이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반성인지 귀찮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준혁아, 왜 아무 말이 없어?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게임 회사 탓이에요. 480만 원어치 사기를 치고 남 타령이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말이었어요. 합의라는 건 결국 돈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을 나란히 걸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15분이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합의금 580만 원. 적금을 깼습니다. 아내 명의 비상금 통장 잔액 620만 원에서 580만 원을 빼니까 40만 원이 남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앞치마 끈을 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준혁이가 미안하다고는 했어요? 안 했어? 아내의 어깨가 좁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무거운 쟁반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 어깨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깨로 번 돈의 2달 반치가 합의금으로 나간 거였어요. 한 달 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현관에서 주저앉았어요. 식당에서 미끄러져 발목뼈에 금이 갔는데 깁스를 하면 일을 못하니까 보호대만 감고 다음날 출근하더라고요. 준혁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발목 다쳤는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빠는 가게를 봐야 해서. 내일은 좀. 게임 예약이 잡혀 있어요. 20명이 맞춰야 하는 거라. 20명. 게임 속 20명은 빠지면 안 되고 엄마 병원은 빠져도 되는 거였어요. 방문을 잡고 서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더군요. 그 주에 준혁이가 밥 먹으러 나왔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현금 50만 원만? 발목 보호대를 하고 절뚝이면서 출근하는 엄마 뒤에서 5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야 이놈아, 없다. 그러고부터 사흘 뒤 아내의 보석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는데 보석함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 빨간 벨벳이 깔려 있었는데 금이 있던 자리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팔찌 2개, 결혼할 때 장모님이 아내에게 해준 거였어요. 딸 손목에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돌반지 1개, 준혁이 돌잔치 때 받은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했었죠. 금반지 1개, 결혼 20주년에 제가 사준 거였습니다. 시계방 3달 매출을 모았어요. 36만 원. 금값이 그때는 쌌거든요. 아내에게 주면서 고생했다고 했더니 아내가 안 끼고 보석함에 넣어뒀어요. 아까워서 못 낀다고. 그 3가지가 전부 사라진 거였습니다. 준혁이 방문을 열었어요. 모니터에 증권 앱이 떠 있었습니다. 차트가 파란색으로 가득했는데 파란색이 하락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 금팔찌 어디 있어?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좀 급해서 현금화했어요. 금은방에서 320만 원 받았어요. 금은방 저울 위에서 무게로 환산된 거였습니다. 추억이 그램당 얼마로 계산된 거예요? 320만 원으로 뭘 했어? 선물 옵션이요. 레버리지 3배짜리. 그래서 돈은 벌었냐? 드디어 뒤를 돌아봤는데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눈이 모니터 빛에 반사돼서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 날렸어요. 3일 만에. 어쩔 수 없었어요. 3일 만에 차트 위 파란 선으로 변했다가 사라진 겁니다. 나가주세요. 제발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알뜰폰 소액결제 1200만 원, 합의금 580만 원, 금 매각 320만 원, 월 카드값 344만 원, 2300만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저도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가슴 한쪽이 뻐근하더군요.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 안쪽이 조이는 느낌. 요즘 가끔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는데 그 돈이면 엑스레이에 CT까지 2, 30만 원. 그래서 안 갔어요. 새벽 5시에 아내가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발목 보호대를 한 채로 절뚝거리면서요. 톡톡톡. 도마 소리가 시계 초침 같았어요. 이 소리가 우리 가족의 시간을 재는 건지 아니면 끝을 알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제 노후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어요.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계 뒷판을 열다가 핀셋이 미끄러졌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손을 펴봤더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피곤한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기침이 시작됐어요. 마른 기침이 하루에 10대 번씩 나왔고 가슴이 답답한 게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더군요. 병원 가봐요. 감기예요. 한 달째 감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웠거든요. 초진에 엑스레이 찍으면 32,000원은 나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면 CT 촬영에 15만 원, 조직 검사에 20만 원이에요. 아내는 그날 저녁 쌍화탕을 끓여왔어요. 한 봉지에 1,200원짜리 진한 갈색 액체가 종이컵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다 드세요. 쓰다. 약이 달면 약이 아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히더군요. 약이 달면 약이 아니다. 제가 준혁에게 한 일도 그랬을까요? 쓰디 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쓰기만 한 독이었을까요? 6월에 구청 무료검진 안내문이 시계방 유리문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폐 검진 무료. 날짜가 6월 13일이었어요. 저는 그 안내문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가 아내가 찾아내 제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강태수님,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사무적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추가 검사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시계 수리를 14건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생각이 나니까요.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더군요. 하얀 폐 사진 위에 회색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3기 폐암입니다. 3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설명했는데 귀에 들어온 건 금액뿐이었어요. 수술비 총액이 약 1,100만 원, 항암 6차에 총 3,000만 원 안팎. 거기에 5%를 곱하면 급여 본인 부담이 2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부 검사는 선별급여라 본인이 50%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에 쓰는 보조약도 급여가 안 되는 게 있다더군요. 이것저것 합치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나올 거라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47만 원. 벤치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40년 시계방 인생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멈춘 시계를 고치며 산 세월, 초침 하나하나 맞추던 손길. 그런데 제 인생은 이제 멈추려 하고 있어요. 3기 폐암.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게 실감 나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골랐어요. 내가 죽기 전에 준혁이를 인간 만들어야 해. 그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10년째 방에서 썩는 아들, 부모 노후자금 갉아먹는 괴물. 이 상태로 두면 내가 가고 나서 아내는 어떻게 살까? 준혁이는 영원히 쉬는 놈으로 살 텐가? 안 돼. 죽기 전에 이 멈춘 시계를 고쳐야 해. 문을 잠그고 뒷판을 열어야 해. 결심이 섰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병원 로비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고쳐주고 떠나마. 집에 돌아오자마자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2025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계방 문을 닫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난간을 잡았는데 손바닥에 녹이 묻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28년 됐거든요. 난간도 저도 같이 녹슬어가고 있는 거였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아내 목소리가 나더군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5만 원만 더 보낼게. 이번 달만. 신발 한 짝을 벗다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아내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준혁이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아내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이후로도 12건이 더 찍혀 있었어요. 합치면 65만 원. 통장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보내지 말라고. 조금씩만 보낸 거예요. 애가 저지른 돈 갚아야 하잖아. 당신이 5만 원씩 보내면 약이 돼, 독이 돼. 아내의 눈가가 빨개지더군요. 안 보내면 밥을 굶는다고요. 밥을 굶으면 나와야지. 나와서 어딜 가요? 일을 하면 되잖아. 일을 안 한 지가 10년인데 어디서 뭘 해요? 사실이라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10년이 된 거야.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엄마예요. 당신은 아버지니까 밀어내면 그만이지. 나는 엄마라서 그게 안 돼요. 모른 척이 아니라 끊어야 할 걸 끊는 거야. 끊으면 그 애는 어떻게 돼요? 아내가 한 발짝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발목 보호대가 바닥에 스스 끌렸어요. 40살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시계방에서 40년 일한 당신도 월 150만 원인데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카드값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아들한테 일을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지. 그때 준혁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헤드셋을 목에 걸고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빈 병을 싱크대에 툭 놓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통장을 준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엄마가 석 달 동안 65만 원 더 보냈더라. 발목 보호대하고 12시간 서서 번 돈이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톱으로 식탁 모서리를 톡톡 긁기만 하더군요. 손톱 밑에 과자 부스러기가 껴 있었습니다. 내 엄마 발목 다친 거 알지? 알아요. 병원 같이 간 적 있어? 바빴다니까요. 바쁘면서 지난주에 현금 50만 원 달라고 한 건 뭐야? 급한 게 있어서요. 뭐가 급해? 선물 옵션이 급해. 게임이 급해. 아버지는 투자를 몰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쾅 소리를 냈습니다. 투자. 내 엄마 금팔찌 녹여서 한 투자 말이냐? 할머니 돌반지까지 팔아서 한 투자. 준혁이가 헤드셋 줄을 확 잡아당기더니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맨날 이러니까 제가 방에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고요해졌어요. 나가. 뭐요? 이 집에서 나가.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애를 어디로 내보내요? 40이면 다 큰 거야. 준혁이가 피식 웃더군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신발 신어? 내일 저녁 6시까지 짐 싸. 방문이 쾅 닫혔어요.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라고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따랐는데 손이 떨려서 컵 밖으로 흘렀어요. 다음 날 준혁이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방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현관으로 가서 도어락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설명서를 꺼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읽었어요. 새 비밀번호. 무엇으로 할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9880315. 삐 소리가 났습니다. 설정 완료. 사랑해서 외운 숫자로 문을 잠그는 거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어요. 라면 5봉지, 10,000원짜리 3장, 구인 잡지 1권. 잡지 13쪽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일당 11만 원, 물류센터 상하차, 경력 무관. 새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쓰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밤 7시쯤 준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짜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어. 준혁이가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자 3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한번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지더군요. 한 칸, 두 칸,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어요.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독, 독, 독. 40년 시계방 인생에서 가장 긴 초침 소리였어요. 현관 너머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갔어요. 밤 9시쯤 현관 쪽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삐삐삐. 다시 누르는 소리. 삐삐삐. 한 번 더. 삐삐삐. 잠금. 봉지를 드는 바스락 소리. 슬리퍼를 씻는 소리. 3월 밤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는데 차갑더라고요. 침실에서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가 안 나더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위로해야 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독, 독, 독. 시계방 인생에서 가장 긴 초침 소리였어요. 현관 너머로 슬리퍼가 계단을 끌리는 소리. 한 칸, 두 칸, 점점 작아지더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면 현관으로 갈 것 같아서, 문을 열면 다시 들릴 것 같아서 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가 비어 있었어요. 봉지를 가져간 거였습니다. 라면 5봉지 3만 원, 잡지 한 권. 40살 아들에게 남긴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비밀번호는 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그 번호가 다시 열릴 날이 올까요? 죽기 전에 이 결심이 옳았기를. 가슴이 조여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올려둔 검은 비닐봉지가 자꾸 눈에 밟히더군요. 라면 5봉지, 10,000원짜리 3장, 구인 잡지 한 권. 40년을 키운 자식에게 남긴 것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 쪽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는 소리. 1번, 2번, 3번. 빨간 불이 켜지고 잠깐 멈추더니 다시 삐삐삐. 번호가 틀렸다는 알림이었죠.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4번째 시도 끝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슬리퍼가 콘크리트 바닥을 끄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그게 준혁이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낸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더군요. 깨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 현관을 확인했더니 봉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먼지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어요. 슬리퍼 한 켤레도 없더라고요. 겨울 슬리퍼를 신고 나갔나 봅니다. 3월이었지만 새벽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날이었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냄비 앞에 서서 멍하니 있더군요. 국자를 든 손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밥 차려? 제가 말했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올렸어요. 반찬이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습니다. 김치하고 멸치볶음, 계란말이는 빠졌더라고요. 나흘째 저녁 아내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고시원에 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동 해피타운 302호.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흔들리더군요. 40살 아들이 3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3번 반복했어요. 결국 2글자만 보냈습니다. 알겠다.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려와요? 안 돼. 아내가 눈을 깜빡이더니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울음소리를 숨기는 거였죠. 그 뒤로 아내는 매일 아침 김밥을 말았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3줄씩 호일에 싸서 냉장고 맨 윗칸에 올려두더라고요.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매일 3줄씩. 이틀 뒤 냉장고를 열었더니 호일에 싼 김밥이 6줄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2줄을 꺼내 먹었어요.
밥알이 딱딱해져 있었지만 아내 앞에서 다 먹었습니다. 닷새째 준혁에게서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물류센터 일당 11만 원. 내일 첫 출근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몸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11만 원. 탑장을 또 고민했어요. 잘했다, 힘내라, 조심해라. 전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글자를 보냈습니다. 밥 먹어라. 보내고 나서 핀셋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벽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됩니다. 배터리를 갈고 태엽을 감고 톱니를 맞추면 다시 갑니다. 사람은 그게 안 돼서 문제이지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당을 받는다고. 얼마래요? 11만 원. 아내 손이 떨리더군요. 눈이 빨개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 한마디에 40년 시계방 주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내는 그 길로 김밥을 또 말았어요. 이번엔 참치를 넣었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김밥 3줄을 아내와 나눠 먹었어요. 밥알이 물러서 호일에 달라붙었지만 그 김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김밥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맛일지도 모르고요. 제 노후가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에게서 오는 문자는 일주일에 한두 통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출근합니다. 퇴근했습니다. 가끔 비 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매번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계방은 여전했습니다. 오전에 배터리 교체 한두 건, 오후에 밴드 수리 한 건. 가끔 오래된 벽시계를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날은 괜찮은 날이었어요. 월 매출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내는 발목 보호대를 차고 식당에 나갔어요. 절뚝거리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더군요. 수술 날짜가 7월로 잡혔습니다. 시계방 문을 닫아야 했어요. 한 달만 쉬어도 150만 원이 사라집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안 돼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전날 저녁 저는 시계방 서랍을 정리했어요. 핀셋 3자루, 돋보기 2개, 배터리 박스, 뒷판 열쇠. 40년치 도구들이 한 서랍에 들어 있었습니다. 돋보기 하나를 꺼내 조끼 주머니에 넣었어요. 병원에 갈 때도 습관처럼 넣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수건 2장, 속옷 3벌, 칫솔, 치약, 그리고 김밥 3줄. 호일에 싸서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또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한쪽 침대에 링거가 걸려 있고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에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팔뚝에 꽂혔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더군요. 아프면 말해요. 괜찮아?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요.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운동화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4알, 요구르트 6개. 비닐봉지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볼이 들어가고 턱선이 드러나 있더군요. 손을 보니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 테이블에 봉지를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앉아라. 제가 말했더니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버지. 응. 죄송합니다. 그 3글자가 나오는데 석 달이 걸린 겁니다.
아니, 10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준혁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씩 끊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폰으로 알뜰폰 개통한 것, 게임 아이템으로 사기친 것, 엄마 금팔찌를 팔아서 선물 옵션에 넣은 것. 한 줄 말하고 멈추고 또 한 줄 말하고 멈추었어요. 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링거줄을 보면서 듣고 있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뭘? 배터리 하나 갈아서 5,000원.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5,000원짜리 배터리를 갈아온 사람한테 그 무게를 알겠다는 말을 아들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3줄. 호일에 쌓여 있었고 이번에는 참치와 시금치가 들어 있었죠. 준혁을 보더니 멈추었어요. 준혁도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네. 거짓말하지 마. 아내가 김밥을 풀어 3접시에 나누었어요. 병실 테이블이 좁아서 사과를 한쪽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셋이 김밥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씹는 소리와 링거 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있었어요. 김밥 속 단무지가 아삭거렸고 참치 기름이 혀에 감겼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한 줄을 먹고 나서 말했어요.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는데요. 알고 있다. 안 쓰셨죠? 수술비에 쓸 거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아내는 호의를 접으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조끼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어요. 시계방 열쇠를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아, 신발장에 걸려 있었지요. 봉지를 가져갈 때 같이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시계방 열어도 돼요? 뭘? 배터리 교체. 5,000원짜리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요? 뒷판 열고 배터리 빼고 새 거 넣고 뚜껑 닫고. 저는 준혁 손을 보았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던 손이었어요.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핀셋을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돋보기 안 쓰면 작은 나사 안 보인다. 눈 나빠요? 조끼 주머니에 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준혁 손에 올려놓았어요. 돋보기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더군요. 준혁이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렌즈 안에 자기 얼굴이 비치고 있었을 겁니다. 살이 빠지고 거칠어진 40살의 얼굴이요. 아내가 물을 한 컵 따라주며 말했어요. 비밀번호는 안 바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1988-0315 1988년 3월 15일 그 아이 생일이었으니까요. 잠그려고 바꾼 번호가 다시 열리는 번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10시 준혁이 돌아갔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운동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올려주면서 말하더군요. 잘 될 거예요. 저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병실 시계가 10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계는 고치면 다시 갑니다. 사람도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창밖은 7월의 밤이었어요.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주차장 불빛 너머로 하늘이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에는 아직 돋보기를 쥔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감촉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맞추는 톱니 바퀴가 될까요? 제 노후가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은 몰랐어요. 여기까지가 강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시계를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진 태엽을 감고 다른 톱니바퀴를 갈고 멈춘 초침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 5,000원짜리 배터리 교체부터 10만원짜리 분해 수리까지 그 손을 거치면 시계는 다시 갔어요. 그런데 그 손이 유일하게 고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10년째 멈춰있던 아들이었죠. 처음에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을 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배달 앱을 켰고
카드 한도를 올렸고 아버지 이름으로 전화를 개통했고 남의 돈을 사기쳤고 어머니 금팔찌를 팔아 선물 옵션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발목이 부러져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달라고 했죠. 강태수 씨는 그날 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새 번호는 1988032로 1988년 3월 15일 아들 생일이었어요. 잠그려고 누른 번호가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사람은 미워서 닫는 게 아닙니다. 닫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을 넘길 용기가 어쩌면 사랑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태수 씨는 그해 겨울 항암 4차를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혁 씨는 지금 물류회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문을 닫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을 닫아야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밖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와야 바닥을 짚게 되고 바닥을 짚어야 일어서게 됩니다. 40년 동안 시계를 고친 분이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이었어요. 멈춘 시계는 고치면 다시 갑니다. 다만 고치려면 먼저 뒷판을 열어야 합니다. 뒷판을 여는 일이 제일 무섭고 제일 아프고 제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멈춘 시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본인이 멈춰 있는 건 아닌가요? 뒷판을 여는 건 오늘이어도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